이혼 서류야. 네 시애비도 가셨으니 이제 너랑 우리 집안은 아무 상관없다. 도장 찍고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라. 강원도 외곽 한 장례식장 뒤편. 시어머니 조필순 여사가 며느리 성민이의 앞에 누런 봉투를 던졌습니다. 20년. 그 긴 세월 동안 종갓집 며느리로 치매 노인의 간병인으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손가락은 반찬가게 일로 굵어졌고 허리는 시아버지 수발로 굽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숨을 거두자마자 남편 박철호는 내연녀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정장 차림에 팔짱까지 낀 채로요. 시어머니는 미니가 쓰던 낡은 가방을 이미 싸놓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가방 3개에 담겼습니다. 미니는 빗속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품에 안은 건 옷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 재단에서 낚아챈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이었죠. 고시원 단칸방에서 사진 틀을 탁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 액자 뒷판과 사진 사이에 끼워진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친 종이. 그 안에는 시아버지가 남긴 유언장과 함께 수백억 원 가치의 신도시 땅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며느리 성민이 단독 명의로. 민희야, 20년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저놈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마라. 쫓겨난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수백억 자산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버린 가족들을 향한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담꾼의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20년을 종갓집 며느리로 치매 시아버지의 간병인으로 살다가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품에 안고 나온 시아버지의 영정사진 속에는 인생을 180도 뒤바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버려진 며느리가 어떻게 수백억 자산가가 되어 완벽한 복수를 완성했는지 성민희 씨의 눈물겨운 반전 드라마를 들려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제보자분께는 큰 위로가 되고 저에게는 더 좋은 사연을 찾아올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내일 배달될 더 놀라운 반전 사연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시는 지역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건강과 금전의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성민이 26. 그녀가 강원도 외곽의 낡은 종갓집에 첫 발을 디딘 건 20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연분홍 한복을 입고 수줍게 고개를 숙인 채 대문을 들어서던 그 순간을 민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담벼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기와 사이로는 삽초가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민희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그녀에게 이 오래된 한옥은 동화 속 궁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조필순 여사가 마루에 앉아 민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첫마디를 던졌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참, 우리 철호가 팔자가 기구해. 가난한 집 딸을 데려오다니. 민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해준 이 한복이, 이 예물이 부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뭐, 들어온 건 들어온 거니까. 앞으로 시집 규율 잘 따르고 아침 6시에는 일어나서 밥상 차려야 해. 우리 집은 종갓집이니까 격식이 중요하거든. 민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에서 한 노인이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박만춘 옹이었습니다. 무뚝뚝한 얼굴이었지만 민희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민희가 받은 첫 번째 환대였습니다.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민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시어머니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민희야, 밥은 아직이야? 시얼은 굶기려고 작정했어? 아침 6시가 조금만 넘어도 시어머니의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 하나하나를 트집 잡았습니다. 이 김치 왜 이렇게 싱거워? 친정에서는 이런 음식 먹고 살았어? 다시 담가. 된장찌개에 두부가 왜 이렇게 많아? 우리가 부잣집이야? 아껴 써야지. 민희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더 힘든 건 남편 박철호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시집 온 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보, 오늘 장 좀 봐줄래? 어머니가 생선이 먹고 싶다시는데 민희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철호는 짜증을 냈습니다. 나 바빠. 당신이 알아서 해.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런 것도 못해? 철호는 사업한다며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하지만 벌어오는 건 없고 빚만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희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말없이 민희의 밥그릇 위에 잘 구운 굴비 한 점을 살짝 얹어주셨습니다. 아가야 이거 먹으렴. 시아버지의 짧은 한마디였지만 민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사람 대접해주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민희는 시장 반찬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업빚이 늘어나자 생활비라도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5시에 집을 나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손가락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에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여름에도 민희는 반찬을 팔았습니다. 이 김치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너무 비싸네. 2,000원에 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정말 좋은 재료로 만든 거라.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희는 참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의 구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밥도 안 하고. 며느리가 바깥일만 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어머님.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민희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민희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 몰래 용돈을 쥐어주시곤 했습니다. 이거 어머님이 아시면 괜찮아. 내가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미안하구나. 그 한마디에 민희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결혼 10년째 되던 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길을 잃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어디 계세요? 온 동네를 뒤져 겨우 찾았을 때 시아버지는 20리 떨어진 옛 장터에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집이 어딘지 모르셨어요? 시아버지는 초점 없는 눈으로 민희를 바라보셨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 아니었나? 민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치매입니다. 초기 단계이긴 한데 빠르게 진행되고 있네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치매래요.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으셔야 한대요.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치매? 그럼 이제 우리가 뒷바라지 해야 한다는 거야? 아이고, 꼴찌 아파. 남편 철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양원 보내면 안 돼? 집에서 모시면 돈도 많이 들고. 민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신데 그럴 순 없어. 우리가 모셔야지. 당신이 할 거면 당신이 알아서 해. 나 바빠. 결국 모든 것은 민희의 몫이 되었습니다. 치매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을 잃는 정도였습니다. 민희의 이름을 잊고 밥을 먹었는지 잊고 화장실 위치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희는 매일 시아버지의 젖은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냄새가 진동했고 손에 오물이 묻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제가 깨끗이 해드릴게요. 시아버지는 초점 없는 눈으로 민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요, 아버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으이구, 그 냄새 좀 봐. 민희야, 빨리 치워. 집안이 온통 똥 냄새야. 시어머니는 코를 막으며 방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밤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밤낮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민희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지금은 밤이에요. 주무셔야죠. 아니야, 일하러 가야 해. 밭에 물 주러. 아버님, 괜찮아요. 내일 가요. 이리 누우세요. 1시간에 한 번씩 깨어나 시아버지를 챙겼습니다. 미니의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습니다. 시장 일도 계속해야 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아버지를 씻기고 5시에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오후 3시에 돌아와 다시 시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미니의 몸은 서서히 망가졌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굵어졌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더 흘렀습니다. 미니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시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보냈지만 가끔 정신이 또렷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시아버지는 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니야, 고맙다. 너만 믿는다. 그 한마디가 미니를 버티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아버지가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니야, 이리 와봐.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내 말 잘 들어. 내가 지금 정신이 좀 돌아왔구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미니는 시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우리 철호 녀석이랑 그 애미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나 다 안다.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너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구나. 그걸 내가 다 알고 있어.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니야, 나 머지않아 정신을 완전히 놓을 것 같구나. 그래도 너는 끝까지 나를 지켜줄 거지? 당연하죠, 아버님.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고맙다, 미니야. 정말 고맙다. 시아버지는 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 시아버지가 정신이 또렷했던 마지막이었습니다. 결혼 17년째, 미니는 이상한 징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철호가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업 때문이라고 했지만 뭔가 수상했습니다. 어느 날 미니는 철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보, 이 냄새가 뭐예요? 응. 아, 거래처 사람들이랑 회식했거든. 그 자리에 여자 직원들도 있었나 봐. 철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향수 냄새는 계속됐습니다. 미니는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아는 언니가 미니를 불렀습니다. 미니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왜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저기, 너희 남편 말이야. 내가 어제 서울 나갔다가 봤는데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라. 그것도 손잡고. 미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니,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봤어. 미안해, 미니야. 내가 말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집에 돌아온 미니는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줘. 바람 피우는 거야? 철호는 짜증을 냈습니다. 뭔 소리야?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 언니가 봤대. 당신이 여자랑 손잡고 있는 거. 에휴, 그게 사업 파트너야. 손잡은 게 아니라 명함 주고받은 거고.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철호는 화를 내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미니는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 20년째 되던 해 시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고 숨쉬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미니는 시아버지를 병원에 모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약해지셨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미니는 병실에서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님, 아프시죠? 제가 곁에 있을게요. 시아버지는 가늘게 숨을 쉬며 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니야,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어.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너는 착한 애야. 복 받을 거야. 그것이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아버지는 미니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미니는 시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20년 동안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 대접해 주던 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미니는 시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슬퍼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설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 철호가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차림새가 이상했습니다. 부친상을 당한 사람치고는 너무 말끔한 정장에 구두는 번쩍거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의 곁에 젊은 여자가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철호의 팔에 팔짱을 낀 채로요. 민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님 장례식장에 다른 여자를 데려와? 철호는 아버지의 영정사진도 보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다 알게 될 텐데 뭐. 미리 인사나 해. 앞으로 내 곁에 있을 사람이야. 민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어?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속 시원해. 이제 짐 하나 덜었잖아. 철호의 말에 민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조필순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내연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수진 씨 왔어요? 어서 와요. 철호가 얘기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는 내연녀를 환대하며 민희를 구석으로 몰았습니다. 민희야, 이리 와봐. 시어머니가 민희를 장례식장 뒤편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민희가 시댁에서 쓰던 낡은 가방 몇 개가 이미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짐 싸뒀어. 내 것들. 시어머니가 품에서 누런 봉투를 꺼내 민희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데요? 이혼 서류야. 민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아버님도 가셨으니 이제 너랑 우리 집안은 아무 상관없어. 도장 찍고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 어머님, 저는 20년 동안. 20년? 그래, 고생했어. 그러니까 위자료 좀 챙겨줄게. 그거 받고 깨끗하게 나가. 알았지? 민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철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당신 고생한 건 알겠는데 솔직히 우리 사랑해서 산 거 아니잖아? 아버지 수발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각자 갈 길 가자고.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민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0년. 20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짐 들고 당장 나가.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장례식장 뒤편에 울렸습니다. 민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가방 3개에 담겼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희는 장례식장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단 위에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보였습니다. 민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영정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왜 가져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죽은 사람 사진 끼고 살면 재수 없어. 그냥 두고 가. 민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밖은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민희는 젖은 옷을 입은 채 길을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하나뿐인 동생은 외국에 있었습니다. 2시간을 걸어 시장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고시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민희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하나 주세요. 보증금 3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인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민희는 지갑을 털어 돈을 냈습니다. 시장 일하며 몰래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방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정도로 좁았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민희는 젖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민희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희는 붓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니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민희는 수건으로 사진 틀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건 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액자 뒷판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못들이 헐겁게 풀려 있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요. 뭐지? 민희는 손톱을 세워 뒷판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판이 벌어졌습니다. 그 틈 사이로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가 보였습니다. 민희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액자를 고정하기 위한 신문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문지를 펼치자
그 안에서 빳빳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민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증여 계약서.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증여자 박만춘. 수증자 성민희. 민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류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경기도 일대의 대지 등기 권리증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 민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땅들은 지금 평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들이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민희가 시집 온 지 5년째 되던 해에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더미 밑에는 낡은 수첩이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민희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내 며느리 민희에게 못난 시아비 만나서 고생이 많구나. 내 아들이 속을 썩여도 말 한마디 없이 웃는 내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메어진다. 나는 이제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구나. 치매라는 병이 나를 잡아먹고 있어. 내가 정신을 완전히 놓기 전에 너를 위해 작은 울타리를 만들어 두려 한다. 이 서류들은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마라. 내가 눈을 감는 그날, 그때 열어보거라. 민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철호 녀석이 그 여자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 내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민희는 모르는 것 같다. 불쌍한 것. 민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조필순이 민희를 구박하는 걸 볼 때마다 화가 난다. 하지만 내가 나서면 민희만 더 힘들 것 같아 참는다. 미안하구나, 민희야. 민희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철호 녀석이 내 약을 바꿔치기 하려는 걸 봤다. 나를 빨리 죽이려는 모양이다. 내 아들이 이렇게 악한 놈이었다니. 민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희야, 내가 미친 척을 해야 내가 산다. 내가 정신이 말짱하다는 걸 저놈들이 알면 너부터 해치려 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말 없는 송장이 되련다. 너는 그저 나를 믿고 기다려다오. 내가 죽고 나면 이 서류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희야, 20년 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내 인생을 살아라. 이 땅들은 내가 흘린 땀방울의 값이다. 저놈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마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너는 착한 아이야. 복 받을 것이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마이너스 시아버지 박만춘. 민희는 일기장을 꼭 껴안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희는 서류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 서류 좀 봐주세요.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보더니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10분 후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민희 씨, 이거 진짜예요? 네. 시아버님이 남기신 거예요. 이건. 대단합니다. 완벽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박만춘 어르신께서 5년 전에 경기도 일대의 모든 부동산을 성민희 씨에게 단독 증여하셨네요. 유언 공증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정말 제 거예요? 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남편분이나 시어머니가 소송을 걸어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남편분과 시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이 일기장을 보니 어르신을 학대하고 방치한 정황이 명확해요. 이건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속 결격 사유요? 네. 부모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자식은 상속권을 잃습니다. 심지어 형사 고소도 가능해요. 민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뭘 해야 하죠? 일단 이 서류들을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분과 시어머니에게 법적 통지를 보내겠습니다. 법적 통지요? 네. 이 부동산들이 모두 성민희 씨의 소유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죠. 민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직접 말하고 싶어요. 직접요? 네. 장례식장에 가서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민희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변호사와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서는 철호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남긴 종갓집 땅을 어떻게 팔 것인지 내연녀와 함께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종갓집 팔면 최소 5억은 받을 거야. 그 돈으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철호가 내연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빨리 팔아치우자. 민희도 쫓아냈으니 이제 우리끼리 잘 살면 돼. 바로 그때 민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철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민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변호사를 가리켰습니다. 경찰은 당신들이 불러야 할 거야. 소개할게. 내 변호사님이셔.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박철호 씨, 그리고 조필순 씨, 저는 성민희 씨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법정 대리인? 뭐 하러 왔어? 위자료 더 받아내려고?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온 이유는 박만춘 어르신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철호가 비웃었습니다. 유산? 우리 아버지 유산은 당연히 아들이 낼 거야. 법도 몰라? 변호사가 서류를 철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법을 잘 모르시는 건 박철호 씨 쪽 같은데요. 어르신께서는 이미 5년 전 모든 부동산을 며느리 성민희 씨에게 단독 증여하셨습니다. 뭐? 철호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첫 장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도 서류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말도 안 돼. 치매 노인이 쓴 유언장이 무슨 요력이 있어?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만춘 어르신께서는 치매 진단을 받기 2년 전에 이미 공증을 마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신이 온전하셨죠?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작이 아니에요. 아버님이 정신 온전하실 때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민희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아버님의 일기장. 당신들이 아버님 학대하고 방치한 거, 심지어 약을 바꿔치기 하려 한 것까지 다 적혀 있어요. 철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자식은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당신들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내연녀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철호가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어디가? 잠깐만. 하지만 내연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나요. 당신 거짓말쟁이잖아요. 재산 많다고 했으면서. 내연녀는 철호를 밀치고 장례식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철호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 그 영감이 나한테 이럴 수가. 철호가 민희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민희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다시 시작하자. 응? 민희는 철호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다시 시작? 당신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사랑해서 산 게 아니잖아 라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어요. 당신이 죽든 살든 이제 나랑 상관없어요. 민희는 변호사를 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이혼소송 준비해주세요.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아버님이 주신 이 유산으로 충분하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희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종갓집도 제 명의예요. 한 달 안에 짐 싸서 나가세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연이 내가 이 집에서 보낸 세월이 얼마인데. 민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다시 재단 위에 정중히 올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사진 속 시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민희는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일대의 땅들, 총 가치는 약 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민희의 머릿속에는 사치나 화려한 생활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아버지를 위한 재단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박만춘 장학재단, 치매 노인들을 돕고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민인의 쉼터도 열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장에서 함께 일하던 상인들, 이웃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 미니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대단한 일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누군가 내밀어 주었으면 했던 그 손길을 제가 먼저 내밀고 싶을 뿐입니다. 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시아버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공간이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아랫목이 되길 바랍니다. 진심 어린 연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니는 또 하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니네 집밥이라는 작은 식당을 연 것입니다. 시장에서 반찬을 팔던 솜씨를 살려 정성스러운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아줌마, 이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여요? 정성이지. 좋은 재료에 정성만 담으면 되는 거야. 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산으로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미니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는 기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화학 조미료 하나 없이 정성으로 만든 반찬들, 구수한 된장찌개, 정갈한 밥상,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편 쫓겨난 철호와 시어머니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철호는 내연녀에게 사기를 당해 남은 돈마저 다 날렸습니다. 수진아, 내 돈 돌려줘. 내가 투자한다고 해서 준 거잖아. 하지만 내연녀는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철호는 빚에 쫓겨 공사장을 전전했습니다. 시어머니 조필수는 아들을 원망하며 좁은 월세방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미니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엄마도 똑같잖아. 미니를 그렇게 괴롭혀 놓고 모자는 서로를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철호가 복지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도 남루했습니다. 미니야. 미니는 복지센터 마당에서 철호를 만났습니다. 철호는 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도와줘. 어머니도 지금 병이 깊어지셔서. 미니는 철호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아파 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미니의 눈에 비친 철호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철호 씨, 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저와 아버님을 버렸을 때 우리 가족은 이미 끝났습니다. 미니야, 어머님 병원비는 복지센터에서 지원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게 끝입니다. 더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미니는 뒤돌아서서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미니는 시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소 주변에는 미니가 심어둔 야생화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미니는 묘비 앞에 앉아 준비해온 음식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굴비, 된장찌개, 그리고 막걸리 한 잔. 아버님, 저 왔어요. 미니는 술을 한 잔 따라 올렸습니다. 약속대로 했어요. 저놈들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리고 아버님 이름으로 재단도 만들었고 복지센터도 열었어요. 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치 시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마웠어요. 2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아버님이 증명해 주셨어요. 미니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편히 쉬세요, 아버님. 저는 잘 살아갈게요. 아버님이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는 거죠? 미니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6개월 후, 미니는 복지센터와 식당을 오가며 바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센터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체조를 하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저녁에는 장학생들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모, 저 이번 시험에서 전교 1등 했어요. 그래? 우리 지수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 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어느 날 저녁, 미니는 일기장을 꺼내 글을 썼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다 씻어냈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을 맛있게 드시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아버님이 주신 유산은 제 통장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아버지. 민희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습니다. 20년의 어둠을 지나 이제 진정한 빛을 찾은 그녀. 민희는 내일도 새벽같이 일어나 식당으로 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 그리고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을 세상에 나누기 위해. 여러분, 삶이 너무 고달프신가요? 내 진심을 몰라주는 세상이 원망스러우신가요? 민희 씨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곡차곡 쌓여 가장 힘들 때 당신을 구원할 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바보 같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민희 씨가 증명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것을. 20년의 헌신이 하루아침에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을 지켜본 누군가는 반드시 그 값을 갚아줍니다. 민희 씨는 이제 노을이 지는 식당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음식을 기다리는 따뜻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다 겪고 비로소 단맛을 알게 된 그녀. 성민희 씨의 빛나는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민희 씨와 같은 눈부신 반전과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이 오늘 흘린 눈물은 내일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